이 시간에는 GMP의 기준서와 운영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P의 4대 기준서라고 하는데요. 이 4대 기준서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품 표준서입니다. 이 제품 표준서는 GMP의 4대 기준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매우 중요한 기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설명서라는 말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우리가 해썹에 쓰는 용어예요. 해썹에 쓰는 제품 설명서보다는 조금 내용이 방대합니다. 해썹에서는 제품 설명서를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꽤 여러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제품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제품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즉 기능성, 원료의 배합 비율, 그리고 제조 방법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품 표준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샘플이 있고 여기 안에 순서에 따라서 식약처가 정한 제품 표준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담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관리기준서인데요. 말 그대로 제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제조 방법에 관한 부분은 제품 설명서에, 즉 제품 표준서에 이미 적어놨는데 그 제조 과정마다 디테일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기준서는 첫 번째 제품 표준서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구분돼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기보다는 제품 표준서에 있는 내용 안에서 그 중에 제조와 관련된 부분 제조관리기준서,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제조위생관리기준서, 그리고 품질관리와 관련된 부분 품질관리기준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조위생관리기준서는 주로 위생이니까 청소를 어떻게 할 거냐, 소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개인위생은 어떻게 할 거냐, 또 벌레가 못 들어오게, 또 쥐가 못 들어오게 방충방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제조위생관리기준서의 내용으로 담겨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품질관리기준서니까 말 그대로 품질관리에 관한 부분이죠. 검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시험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리포트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학습한 바 해썹의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이 같은 4개의 기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시설 기준, 설비 기준, 작업장부터 품질 관리실까지의 여러 기준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함께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같이 다뤄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담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예시를 우리 식약처에서 발간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편집한 이미지 자료를 갖고 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품 표준서. 자, 이와 같이 담아야 할 항목들이 꽤 됩니다. 13가지를 담고 있죠. 크게 그룹핑을 해보겠습니다. 1, 2, 3번들은 제품명이 무엇이고 언제 품목보고를 했는지 이런 정도의 정보입니다. 4, 5, 6번은 특별히 4번은 소비자들한테 보여지는 정보이겠죠. 기능성, 섭취 방법,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이걸 중심으로 해서 5번, 6번까지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원료, 성분 및 함량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함량이라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다 오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GMP 기준서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소수점 몇째 짜리까지도 배합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제조 공정 및 제조 방법과 공정 중에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뒤에 나올 우리가 제조 관리 기준서와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공정도가 보여주고요. 각각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즉 품질 관리 요소 부분까지도 이 안에 담겨지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제조 단위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로트 단위, 로트 번호를 어떻게 매길 거냐와 공정별 이론 생산량이 무엇이냐라는 걸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품질 향상과 위해소 제거를 위한, 우리가 GMP 관리하는 이유가 앞서 우리가 교차 오염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해석과 마찬가지로 위해요소 분석을 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서 한계 기준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출하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해석 관리의 요소들은 이 8번에 거의 해석과 유사한 개념으로 원리가 그대로 동일합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가를 보시면은 위해요소 분석이고요. 나를 보시면은 역시 위해요소 분석의 세부적인 단계, 즉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서 두 개를 우리가 합해서 중요한 위해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식별해내고 있죠. 그런 거 동일하게 해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 관리점을 뭘로 할 거냐를 정하는 단계, CCP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했겠죠. 그리고 한계 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이러한 제품 표준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 규격 및 시험 방법. 이것은 품질관리 기준서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자재들의 기준 규격. 자재라면 앞서 포장 자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시험 방법. 그렇죠. 그리고 여러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존 기준과 유통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느 부분을 표시해서 법적인 표시 기준을 충족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품 표준서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제품 표준서의 샘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이걸 참고로 해서 이 4대 기준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품 설명서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마 리놀렌산을 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제품명이 어떻다라고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제형이 나오네요. 연즉 합시 L입니다. 그리고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존, 유통 기준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유통 기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상품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일 섭취량, 섭취시 주의사항, 기본적인 우리 햇섭의 제품 설명서와 같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료 및 성분 배합 비율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원료 코드, 원료명들, 그 다음에 배합 비율이 소수점 3자리까지도 이 AC에서는 아주 정밀하게 배합 비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인지 식품 원료인지 첨가물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인 자료에는 분명히 이 원료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서 어딜 통해서 납품되고 있다는 것도 정보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공정도죠. 예. 밀랍, 레시틴, 예. 분말 원료, 예. 이런 식으로, 원료들이, 예. 들어와서 어느 단계에서 혼합이 되고, 여과가 되고, 탈포가 되고, 성형이 되고, 건조, PTP 포장이 되고, 마지막 포장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제조 공정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마다 어떤 검사들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제품 표준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 사용되는 시설과 설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해서 필요한 설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어디에 어떤 설비를 갖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반제품과 제품의 기준 규격. 우리가 제품이라면 우리가 공전에 있거나 하겠죠? 예, 그 공전에 있는 그 기준 규격에 대한 시험 항목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와 같이 제품, 원료, 그리고 반제품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자, 제품은 기준 규격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회사에서 필요한 만큼 더 추가해서 규격을 사내 규격으로 정해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료에 관한 부분들이 우리가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들을 일단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원료들을 각각 원료 회사에서 받을 때마다 어떤 시험 방법으로, 즉 유관 검사로 할 것이냐, 또 외부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걸로 끝낼 것이냐 등등의 원료에 대한 그리고 자재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시험 방법들을 정합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이쪽의 기준들은 소위 자가 품질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공전에서 정한 그런 시험 방법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재가 되면서 박스나 케이스, 포장재들이죠.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유관 검사하는 것, 표준 견본을 놓고 표준 견본과 비교해서 동일한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보는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정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제품 표준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조 관리 기준서. 자, 제조 관리 기준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첫 번째는 제조 기록을 작성하라라는 그 제조 기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기록들을 남겨야 될까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품명, 유형, 성상부터 해서 제조 단위, 그리고 원료, 성분 함량, 그리고 생산량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따져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한 경우 취해진 조치, 그 다음에 작업자가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작업장 평면도, 공조시설 개통도, 용수 및 배수 처리 개통도 이런 문서들을 우리가 제조관리기준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놓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해석과 또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예, 마분에 가면은 이제는 CCP를 우리가 앞서서 제품 표준서에서 CCP가 뭐고 한계 기준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 제조관리기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냐, 그리고 한계 기준을 이탈해서 어떤 개선 조치를 취할 거냐 이런 부분을 여기다 기재를 해둡니다. 예. 그 다음에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검교정 장비들의 모니터링 장비들의 검교정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검증에 관한 부분들, 유효성과 실행성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또 서류로 시험 방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할 거냐 등등의 그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서들은 결국은
일종의 절차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조나 위생관리나 품질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밥원에 가면은 계량기의 규격, 예. 그리고 원료에 대한 적합 판정의 확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제조관리 기준서고요. 작업자의 교육훈련 방법도 적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조관리 기준서가 되겠습니다. 더 많네요. 보십시오. 시설 및 기구 관리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시설 기구 관리를 하느냐, 고장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원료와 자재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보관은 어디다 하고,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해봤는데 이게 부적합한 거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부분이죠. 또 사용하고 남은 원료들을 폐기할 거냐, 어떤 형태로도 다시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 자, 우리가 GMP의 목적 중에 인위적인 실수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아 놓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완제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디다 보관했다가 누구의 승인으로 출하를 할 거냐. 이런 거고요. 위탁 제조품인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제조관리기준서에서 기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전형적인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장의 작업장 평면도겠죠? 예, 작업장 평면도입니다. 한번 동선을 살짝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사람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로비를 통해서 탈의하고 화장실이 있고 샤워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닦은 다음에 에어 샤워를 거쳐서 들어가게 했네요. 그렇죠? 이 복도를 통해서 분말, 병포장, 스틱, PTB.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거에 연결돼서 제품 창고가 있는 것이죠. 예, 제품 창고가 있습니다. 이 자재 창고에서 물건이 나올 때 전시를 거쳐서 가게 했습니다. 이 자재 창고는 상급 지역이기 때문에 상급 지역에서 바로 2급 지역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의 배리어를 둔 것이죠. 배리어를 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이고 원료가 들어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예, 원료 창고로 들어올 때 역시 전시를 거쳐서 들어옵니다. 자, 이 전시를 또 필요로 한 이유가 뭘까요? 예, 바깥에 완전히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실로 들어와서 측량을 하고 측량실에서 여기서 이제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기구를 보관하기도 하고요. 과립을 건조하고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죠. 과립을 건조한 다음에 이 복도를 거쳐서 타정실로 들어가게 됐네요. 타정실 1, 2. 캅셀실, 타정실, 코팅실, 선별실, 공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제품을 여기다 보관했다가 이쪽으로 넘겨주겠죠. 포장 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왼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1층이 작업장이라면 2층은 품질관리실이 들어가 있어요. 중앙실험실이 있고요. 이 실험실과 구분되는 미생물 실험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묵인 실험실이고 앞서 봤던 것처럼 전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기분석실, 샘플실, 샘플 보관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GMP 스타일의 공장입니다. 해썹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썹은 이렇게 복도 구조를 가능하면 안 만드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GMP에서는 왜 복도 구조가 이렇게 나올까요? 실제로 GMP 시설의 건기식 공장들은
하나의 제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형들, 캡슐, 정제, 환 등등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 이렇게 혼합하고 배합하고 건조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식품인 경우는 원료의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일관화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가 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복도가 없이도 설계가 잘 됩니다. A방에서 즉 전처리하고 나서 메인 가공하고 내포장하고 외포장하는 그 흐름이 하나의 품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일반 식품 공장에서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방과 방을 굳이 복도를 안 거치고도 이동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다 품목 제품들을 여러 가지 제형별로 만들다 보니까 공정은 단순하지만 포장 설비가 다른 부분들, 제형 설비가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이와 같이 복도용 구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청정도를 보니까 무균 실험실이 1급입니다. 완전히 무균인 거죠. 2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창고가 3급 지역이고요. 이렇게 외부로 들어가는 부분은 하얀 색깔로 일반적인 사무실과 같은 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완충 지역을 거쳐서 가게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3급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3급 이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공조시설 개통도입니다. 파란 색깔은 급기이고요. 빨간 색깔은 배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 색깔은 집진 설비입니다. 자, 집진이 필요한 데가 있겠죠. 타정기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립기, 포장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소규모 이동식 집진기가 아니라 이 경우는 아마 중앙에서 이렇게 집진하는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도면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이 기본 가공을 하고 오른쪽에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급 말고 2급 구역 안에서 공조가 급기와 배기가 방마다 다 들어가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들은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배기가 돼 있어야겠죠. 이건 이제 주 작업장이 아니니까 굳이 표시를 안 하고 당연히 배기로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조 개통로입니다. 공조시설 개통로. 자, 이번에는 사람이 어떻게 들락거리는지를 앞서 복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탈의를 하고 이렇게 위생전시를 거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앞서 제가 에어 샤워를 거쳐서 위생전시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정을 해드리면은 이와 같이 위생전실, 우리 수세실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손을 닦은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 샤워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인적 동선이고요. 물적 동선은 원료가 제품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파란 색깔의 흐름으로 원료들이 혼합되고 과립 건조가 되죠. 그래서 측량 혼합 과립 공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타정 캡슐 충전 공정을 여기서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이 이 복도를 통해서 각각의 포장으로 가는 거죠. 1차 포장 공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종적인 포장, 외포장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위생설비의 배치도입니다. 끈끈이 상자, 포충등, 초음파 퇴치기, 에어커튼, 소독의 보관용기, 소독조를 어느 위치에 둘 거냐를 표현해 놨습니다. 자, G끈끈이 상자, 뭐죠? 우리 G트랩이죠? 바깥에다가, 건물 바깥에다 놓기도 하고요. 건물 안에다도 놓기도 합니다. 포충등의 위치들 보겠습니다. 원료 창고 부분, 그 다음에 자재 창고 부분. 주로 바깥에 이렇게 노출되기 쉬운 창고들의 포충등을 내부에 넣습니다. 예. 초음파 퇴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가 이제 아예 벌레가 못 들어오게 문 입구에서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갖겠죠. 그 다음에 바람으로 에어로 벌레가 못 들어오게 하는 에어 커튼들을 역시 바깥에서 둘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깥에서 두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 경우는 전실에서 창고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또 창고, 제품 창고에서 나갈 때 에어 커튼을 거쳐서 나가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설에 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조 공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관한 공정명과 세부 공정 설명들을 이와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제조 관리를 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지들을, 다양한 기록지들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GMP를 재밌는 표현으로 이런 기록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GMP, 종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조위생관리입니다. 청소, 소독, 개인위생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충망소에 관한 부분들, 해썹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의 순서, 수세 순서, 에어 샤워, 보풀 제거, 이런 부분들이 제조위생 관리 기준서에 어떻게 하라라는 거고요. 작업자가 입실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실을 하라, 중간중간에는 어떻게 개인위생 관리를 하라라는 부분들을 글로 또 이와 같이 이렇게 포스터 형식으로 표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서시설입니다. 그렇죠? 방충시설이겠죠? 예, 벌레 퇴치하는 겁니다. 예, 에어 샤워, 예, 비닐 커튼, 살균 소독, 손 소독,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이 품질 관리 기준서입니다. 자, 품질 관리에 관한 기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시험 기록이겠죠? 그래서 판정 결과, 판정 연월일, 검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와 기계 기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약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료에 대한 품질 표시서, 예, 자재의 품질 표시서, 완제품의 품질 표시서, 예, 이렇게 적합 표시해 놨습니다. 예, 반제품에 대해서 품질 표시해 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운영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시의 14조화에 보면 운영 조직의 구성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품질 관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인원을 중에 품질 관리,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 품질 관리인을 GMP 총괄 책임자로 선임해야 됩니다. 예, 이게 법에서 정한 거고요. GMP 총괄 책임자가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그 밑에 제조관리 부서 책임자와 품질관리 부서 책임자입니다. 이 품질관리인의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보면 생산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은 품질관리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두 부서가 어떻게 보면은 상호 견제하는 부서일 수 있습니다. 협력도 하지만 견제하는 부서이고요. 그 위에 GMP 총괄 책임자로 품질관리인을 둘 수 있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이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 품질관리는 무조건 2대, 겸직으로 품질관리인이 제조관리 부서를 책임지거나
품질관리부서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GMP 총괄 책임자의 업무는 여러 가지 고시에서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 즉 GMP 관리를 하라는 거고요. 시설관리, 위생관리, 보관관리, 품질관리. 결국 이게 다 GMP 관리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영업자들 관리도 해야 됩니다. 영업자, 판매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제조시설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허위 과대 광고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품이 유통 과정에서, 즉 영업 관리 중에서 위생적으로 보관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품질관리인이 GMP 총괄 책임자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품질관리에 대한 법적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2조에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 이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업무는 이와 같은 거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건기식의 안전성, 그리고 품질관리, 위생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 품질관리인이 있다면요, 그 업무를 영업자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품질관리인한테 뭔가 위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지시하거나 할 수가 없고요. 거꾸로 오히려 품질관리인이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들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영업자는. 예.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장님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요. 그리고 그 영업자의, 즉 사장님의 월급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법에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다 보니까 누가 품질관리인인지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품질관리인에 대한 자격 요건들은 이와 같이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품기술사나 식품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은 품질관리인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식품기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식품기사가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기사 자격증이 없다면은 또 여러 가지 대체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식품 분야에서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플러스 1년의 실무 경력을 요구합니다. 예.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에 품질관리 꼭 해야 할 일들, 앞서 말한 것처럼 위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할 것. 그 다음에 위생관리, 품질관리, 보건위생 상태를 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항을 종업원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라는 것. 그리고 GMP 기준에 맞게끔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자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GMP의 4대 기준서와 운영 조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